장위자의 계약률 상승, 둔촌주공 중소형은 사실상 100% 계약, 둔완. 어차피 둔촌은 완판, 서울 일부 아파트는 반등 추세죠.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20년, 21년처럼 돌아와서 오를 수 있을까요? 통화량은 시간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니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부터 살펴보죠. 숫자와 데이터는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기에 그래프를 보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남색깔 선 통화량이 우상향하는 것은 맞죠.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은 찍히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통화량 증가와 동반하여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가?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산의 액면가는 장기적으로 통화량에 비례한다 라는 정의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 표에서 통화량과 부동산 시가총액의 괴리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시가총액도 완만하게 따라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2017년부터 그 괴리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20년, 21년에는 전례 없던 큰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통화량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졌죠.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분석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고평가 혹은 버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통화량 증가, 우상향을 아득히 넘어선 부동산 시가총액의 급격한 상승 그래프가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표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통화량과 시가총액의 차이가 조금만 벌어져도 투자 점수는 위를 향해서 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반면 서로 붙어서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좋음 수준을 유지합니다. 즉 통화량에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올라갔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조정이 오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국민 순자산이란 국민, 정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현재 가치를 뜻하는데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좋음 수준이었는데 2017년부터 유의 수준으로 바뀐 후 현상 유지, 심지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국민 순자산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상태는 유의를 넘어서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죠. 다음으로 거래량과 매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울 기준이고요. 2020년에서 21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황색 그래프가 아주 높게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는 매물량이 늘어나고 매매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타든 뭐든 거래량이 증가해야 가격 상승이 발생합니다. 시장 원리가 그렇죠. 거래량이 폭등한다. 자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진다. 즉 한정적인 플러스 인기 있는 자산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것은 대상이 시계던 차던 부동산이던 음식이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장을 올바르게 보여주는 실체는 거래량입니다. 다음으로 G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GDP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를 GDP라고 합니다. GDP를 구하는 방법, 수식이 따로 있긴 한데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숫자와 데이터만 볼게요. 한국은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유례없이 높아 투자 유의 상태입니다.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1000%를 넘었던 적도 있죠. 22년 9월 기준으로는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965%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죠? 자, 다음으로 서울 실거래가 추이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차트고 2006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도 이렇게 주식처럼 차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석이죠. 한국 부동산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꽤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 역시 점점 올라갔네요. 즉 부동자산에 대한 인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작하기 시작한 부동산은 추세선에서 정확히 1회, 2회, 3회 그 이상 지지를 받으며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차트로 보는 예상 움직임인데요. 먼저 1번 고점에서 평행 지지선, 가로로 지지선을 그었을 때 반등이 나왔죠. 보통 주식에서도 이쯤에서 지지선을 긋습니다. 그렇다고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21년, 22년 대시세가 두 번이나 더블 탑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차트상 추측 경로로 봤을 때 하락은 1번에서 멈추거나 2번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볼게요. 주택 구매력 지수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주택 구매력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중위 가구가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소득만큼 벌면서 살림살이를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봉의 N% 이상을, 50보다 낮다면 연봉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택 구매력 지수는 22년 9월을 기준으로 28이죠. 즉 연봉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22년 10월 기준금리는 3%였죠. 23년 2월 이번 달 기준금리는 3.5%입니다. 현재 주택구매력 지수는 당연히 28보다 더 낮아졌고 연봉의 전체 수준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미분양 추이 서울 기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미분양은 22년 5월을 기점으로 급등하더니 6월에는 유의 수준으로 바뀌었고 23년 1월 계속해서 신고가 그래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구매력 지수가 낮으니 미분양은 당연히 늘어만 납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을 체크해 볼게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4년은 되어야 21년 대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5년에는 확실히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데이터와 숫자로 확인해본 결론입니다. 통화량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은 버블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모든 데이터는 유의 상태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역대급 낮은 상태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은 바닥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입주 물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사점 18년 이후 괴리가 생긴 이유는 정책으로 수요 공급이 뒤흔들렸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게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가구 손자산 대비 실물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정상화시키자니 충격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충격을 서서히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최근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부동산 인플루언서나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 대출 규제가 풀렸고 이제 슬슬 부동자산을 매입할 시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집을 보고 있고 이미 매수해서 잘 살고 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 없고 부동산은 결국 불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산 수준에 따라 어떤 집단에 보통 속해 있고 내가 속한 집단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평균이 됩니다. 즉, 내 자산의 평균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당연한 거지만 보통 사람은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 혹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평균이 될 경우의 문제는 경제현상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점인데요. 즉,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개인과 다른 구성 요소도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 가중치가 큰 부분의 영향력이 전체 상황을 왜곡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심리, 전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라는 아이작 뉴턴의 명언입니다. 인간 심리는 측정을 못하죠. 그래서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가격 움직임을 추적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결론 및 저의 생각입니다. 부동산을 사야 된다 혹은 아직 이르다라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숫자와 데이터를 첨부해야 되죠. 기업 분석 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둘 다 필요합니다. 빈약한 논리든 비약이 심한 논리든 사람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낄 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당연히 사라 말라 이야기 드리지는 못하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투자 대상의 진정한 가치를 분석하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요인을 분석하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니까요.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 일단 투자는 시장에 의해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다가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매각하는 행위고, 투기는
어떤 재화가 단순히 오를 것 같으니 단순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행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외워라? 아니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모든 것을 이해시키세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스스로 반박해 보십시오. 내가 사고자 하는 자산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차든 진정한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넓게 배우고 의문이 있으면 곧 묻고 삶과 일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근황 분석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